금리 인상은 일정 수준 기간 동안은 주가 상승을 같이 동반한다. 다만 무슨 보복 관세 제가 볼 때 더 보복 당할 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이미 트럼프가 이긴 게임에 왜 주식은 미래를 보잖아요. 꿈을 그렇죠. 보고. 근데 그 미래가 자꾸 꺾여가다 보니까 한국은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신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 시장 좀 고민이 많아지는 시장인 예.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도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과의 어떤 좀 견제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간의 기싸움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은 시점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최근에 있었던 이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제 밤에 미국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시장 반응은 그렇게 크게 좀 흔들리지는 않았는데 뭐 우크라이나 종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CPI 발표 결과 시장 반응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큰 반응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전환점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전월보다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 오른 수준이 뭔가 지금 연준이 취하고 있는 금리 정책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방향을 바꿀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1월 같은 경우는 보통 뭐가 좀 다르냐면 지난해 있었던 것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1월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그래서 이게 뭔가 추세로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되게 많아서 뭐 너무 진짜 급등했거나 너무 급나가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2달이나 석 달 정도 지켜보면서 추세를 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시장 움직임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경기 지표나 이런 것보다도 현재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데 지금 포커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연준의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아니라면 사실상 크게 지수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래도 사실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물론 계절성도 있고 네. 뭐 일회성 요인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반등을 했다라는 게 좀 시장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뭐 관세 이야기 계속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소비자 어떤 기대 물가 지수도 오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금 당장은 좀 내려놔도 되는 수준인 건지 아니면은 계속 걱정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40년 만에 물가가 제대로 오른 겁니다. 그동안에는 세계화라는 이슈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싼 지역으로 가면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았지만 지금 뭐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또 사람 부족해지면서 인건비가 오르는 것도 있고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현재 우려하고 있는 이 물가는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는 지속적으로 오르면 안 된다는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수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상수가 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는 당연히 안심할 수준은 아닐 거고 특히 내려가는 가운데서도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 반등했었을 때 이 요인들이 뭔가 지속성을 띠고 물가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냐 아니면 더 여전히 뭐 오르긴 했지만 뭔가 일시적인 요인들이 많은 거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보면 되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가장 크게 봐야 될 부분들이 역시 주거비라는 게 있고요. 네. 비중이 30%가 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지수에는 안 들어가는데 나름대로 사람의 가격, 즉 인건비는 떨어지진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조금 고착화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과 관련해서 물가를 자극할 요인들이 되는데 뭐 현재 이 정도 수준만 놓고 보면 우려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크게 물가가 다시 급반등을 할 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이긴 한데 다만 그래도 반등을 했으니 긴장을 해야 된다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연준의 목표에 미달은 했지만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에 이야기한 거 보면 PC 물가를 더 네, 중요하게 맞습니다.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 자체는 앞으로 데이터를 확인을 하겠다 스탠스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
그 전체적으로 사실 두 가지를 다 볼 수밖에 없는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보는데 그냥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가 트럼프 대통령 영향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따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 관세라든가 아니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건데 이런 정책에 대한 영향을 아직까지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파월 의장도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뭔가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금까지 뭔가 본격적으로 이 정책을 펼쳤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보는 파월 의장도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되게 변화무쌍한 사람이고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관세를 부과할 때 잘 아시다시피 협상 방법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협박과 공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나중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실 파월조차도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겠고 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도대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아웃라인이 제대로 나와서 이분이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할 거니까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모델이 이렇게 가능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그 이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확정적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겁니다, 금리를 더 내려야 될 겁니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그 사람들은 트럼프 스타일이나 아니면 진짜 본뇌를 잘 못 봤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먹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더 할 건지, 또 어느 방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칠다는 거 알지만 그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트럼프의 정책이 어느 정도 좀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윤곽이 잡히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제가 과거랑, 보기에는 한 4월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4월 정도. 왜냐하면 4월 정도가 되어야,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트럼프가 내각한테 요구해 놓은 게 너희들 지금 무역 적자가 이렇게 큰데 그 명확한 원인이 뭐야 라고 이제 조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상대국과 함께 뭔가 벌칙을 줄 때는 그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국한테 할 건데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더니 뭐 미달할 수도 있잖아요. 예상보다. 그쵸. 사실은 더 먹여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부작용을 또 최소화할 만한 문제들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무역 적자가 왜 생겼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 조사가 4월 초에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를 바탕으로 인해서 뭔가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할 때, 그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여기까지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방법이 최대치구나라는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건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때부터는 뭔가 예측 가능한 수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때부터 아마 연준이 정책으로 인해서는 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계속 지금과 같은 스탠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높은 금리가 계속 좀 지속이 되면은 미국도 이런 강한 경제가 더 좀 장기화되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높은 금리가 오래돼서 좋을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성장을 하면 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금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자 비용인 건데 이거보다 내가 더 벌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되느냐 여부가 일단 되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식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이 저런 금리와 관련해서 일단 남의 돈을 빌리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서민분들이라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거거든요. 네. 근데도 지금 미국 경제가 잘 지탱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이에요. 아시겠지만 미국인들이 생각보다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고 네. 특히 우리가 알고는 퇴직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70% 가까이 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몇 년간 미국 지수가 10배가 올랐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그러면 내 연금이 그만큼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는 이자 비용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주식이 오른 게 상쇄를 해주는 부분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뭔가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려면 당연히 금리가 더 오른 문제가 될 것도 같고 또는 오히려 주식이 크게 하락을 한다라면 이분들이 그동안 쓸 돈이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경기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죠. 그 이전까지는 뭔가 이 정도 수준에서 이것 때문에 조금 지속된다고 해서 바로 경기가 침체로 간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역전이 됐었고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뭐 10년물하고 3월물 이렇게 보면은. 근데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렇게 역전됐다가 해소되면은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찾아왔더라. 라는 그런 데이터들을 대면서 경기 침체 걱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대부분 그거는 이전의 사례가 그랬었던 거고 제가 아마 거의 여의도에서도 거의 그 얘기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거는 이제 그만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게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요. 만약에 그런 통계들이 저희들이 훨씬 더 굉장히 주식시장을 하는데 더 유의미했다라면 사실은 주식 분석하는 사람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쵸. 확률이 90%인데 우리가 돈 잃을 일이 없잖아요. 항상 예외적인 상황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이 장단기 금리가 의미하는 바라는 게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정확한 거는 장기 금리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 거고 내가 이제 은행에 가서 10년 만기 저축을 할 거냐 1년 만기 저축을 할 거냐 당연히 10년 만기가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은 게 정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단기금리, 우리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단기금리에 반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금리보다 기준금리가 너무 뚫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되는 게 역전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경기로 놓고 본다고 해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면 사람들은 그만큼 향후에 돈을 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내가 같은 돈을 벌면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는 거니까 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었고 그럼 나중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시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가 다시 해소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려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또 단기금리가 또 급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전돼 있던 단기금리 2년물이나 보통 우리 3개월물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급하게 떨어지니까 장기금리는 서서히 떨어지는데 얘는 급하게 떨어지니까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급하게 떨어지겠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하게 내라는 거예요. 0.5, 0.5, 0.5 막 급하게 내니까 그런 건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렇죠? 내려도 천천히 내리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몇 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은 지난 우리가 40년 동안 봐왔던 40년이에요. 아주 긴 시계열은 아니고 1980년부터 지난 2021년 2년도까지 봐왔었던 모든 경제학적 통계는 지금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통계가 몇 번이 이랬는데 그러면 그건 그냥 오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경제가 너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왜 달라졌는지는 뭐 지금 시간상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래서 다릅니다라고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 또 뭐 이전에 샤메 룰이 나왔었을 때도 여의도에서 유일하게 경기 침체 안 옵니다. 사실 장단기금 역전 이전에도 2022년부터 그 당시에 경기 침체 우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유행을 했었고 실제 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노랜딩 얘기했다가 아마 우리 8.15 나와서도 제가 볼 때는 댓글이 안 좋게 많이 달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전의 통계를 들이댈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걸 뭐 그대로 따져보셔야 돼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정말 급하게 내릴 때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서 내릴 때 생기는 현상인데 지금 다들 물가 걱정하고 있어서 올릴까 걱정하고 있지 내릴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전제 자체가 좀 그 기존과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좀 해주신 것 중에 시장에서 또 그런 것들 걱정하잖아요. 오히려 금리 인상하면 어떡하지?를 걱정을 하잖아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를 하다가 이젠 금리 인상을 또 한 번 할 수도 있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시장에서 조금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는 얘기인 거고 금리 인상이 얼만큼 할 거냐, 어느 속도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1995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한 3번 정도 금리를 내렸다가 일정 부분 유지한 다음에 다시 올렸거든요. 근데 주가는 더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경기가 더 좋아서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뭔가 이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여기가 더 급등을 한다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뭔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적응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더 훨씬 더 좋아지고 경기 화랑으로 가면서 오르는 물가, 그로 인한 금리 인상은 일정 수준 기간 동안은 주가 상승을 같이 동반한다. 다만 분명히 그게 대신에 이 시장을 피날레를 알릴 수 있는 얼마 안 가서 피날레를 알릴 수 있는 시그널이라는 것만은 저도 인정은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 1년 이상 더 오르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걸 간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다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성장에 어쨌든 좀 기반이 돼야 이런 고금리 상태도 이겨내고 추가적인 상승을 맞습니다. 할 수가 있는 예. 건데 그럼 지금의 M7 기업들 주도 하에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AI라는 것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거겠죠. 저는 M7이 다 된다라고 생각지는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AI와 관련해서 그 M7 기업들이 서로 뭔가 나름대로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나중에 7개가 다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중에 비교적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더 오를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경쟁력에서 뭔가 삐끗하는 기업들도 생기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차별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 말고더라도 좀 뭐 미국 경제가 이전보다 탄탄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서민들은 되게 어려우신 건 맞긴 하고 뭐 양극화라는 게 진행되고 있는 건 분명히 보이지만 뭐 그럼에도 전체적인 성장세는 조금 더 유지되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단으로 조금 이 자금이 이동되고 있는 흐름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미국이요, 생각하세요? 한국이요? 미국이요. 미국 그런 지금 중소형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두 가지 의미로 보여져요. 하나는 대형주가 그만큼 주가 상승이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중소형주를 찾는다는 게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AI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딥시크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야 이제는 우리가는 거대 기업도 좋은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업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비즈니스 모델 하는 기업들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성장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런 산업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산업들과 관련된 애들은 또 중소형 기업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오른 어떤 M7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도 한번 일단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어떤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이젠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될 정도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하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저는 중소형주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대형주를 접근했었을 때는 조금 정보를 알기가 되게 쉬운데 그쵸. 중소형주로 갈수록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뭐 미국에 사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탐방을 가본 것도 아니고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밤새 지켜봐야 되는 게 아시는 것과 같이 중소형주들은 변동이 하루에 30, 50%가 너무 흔해요. 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과연 견디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도 일단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최근에 그 중소형주들 뭐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미국 주식이든 이런 해외 주식들 보면 한국만 빼고는 주가 많이 올랐다고 느끼시잖아요. 네. 많이 오르면 더 오를수록 변동성은 더 커질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은 같이 전 하고 중소형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도 사실 그런 댓글들이 좀 있어요. 아직도 한국 주식하냐, 미국 주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여전히 미국 주식은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저는 미국이냐 한국이냐 가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미국 나름대로의 어떤 매력이 있는 거고 한국 시장 어떤 그 자체적인 매력이 있는 거고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찍는 지금 여기 방송을 찍고 있는 이 동안에도 올 초부터 지금까지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았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길게 보면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AI 중심으로 갈 때는 그래도 많은 시청자분들끼리 생각하시는 것처럼 미국 기업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다 동의는 해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저도 뭐 마찬가지 의견이라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만의 특성은 뭐냐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업들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라는 특장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양수겸장으로 나름대로 각각의 국면마다 유리한 국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니까 지금 미국장 얘기를 하는 거지. 또 불과 몇 년 전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몇 년 동안 좋았던 적도 많았었어요.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도 마찬가지고 그때 국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다 유리한 시장을 조금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국장을 꼭 떠나는 게 답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전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맘 편히 투자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또 낮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우리가 아는 것들도 있고 있으니까 대응도 좀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같은 변동이라면 우리 쪽이 조금 더 편한 것도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분법으로 가를 게 아니라 저는 기업별로 예를 들어서 같은 AI면 미국이 더 유리하니까 그쪽을 투자한다던가 근데 또 미국은 조선주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국인 이런 게 없네. 근데 그건 또 한국들이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땐 보완적인 개념으로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배경적인 얘기로 돌아가서요. 관세 이야기 좀 예. 추가적으로 더 예. 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이제 덜덜 떨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그럼요. 네. 해요. 네, 관세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언제든 이제 서명할 수 있다라고 계속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협상 카드만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이 뭐 지금의 부채라던가 그 재정 적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를 이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들도 꽤 많습니다. 이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 미국에선 지금 특히 트럼프가 대놓고 또는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명확하게 예시를 했어요. 내가 관세를 쓰는데 관세 용도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용도는 정치적 협상용이다. 뭐 그게 대표적인 게 멕시코하고 카나다에 대한 얘기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약 펜타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 이민 차단을 가지고 일단 관세를 부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정치적인 목적이 되겠죠. 두 번째는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일본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키우고 싶은 제조업이 있겠죠. 네. 모든 제조업을 다 키울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화장지 만들고 그러면 조금 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인형 만들고 이런 것도 돈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뭔가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는 핵심 제조업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키우겠다라는 건 또 다른 관세 정책을 쓰겠죠. 그게 품목별 관세예요. 예를 들면 철강, 아니면 뭐 자동차,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에 먹이겠어. 이런 의미 안에는 내가 이 업종들은 정말 키우고 싶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정도 관세는 먹여야 당신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겠어?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라는 관세 부과 자체의 의미가 너희도 그 나라에 있어봤자 이 20% 관세 맞고 몇 년 버티다 보면 차라리 미국에 오는 게 주판을 튕겨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해질 거야 라는 그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세수 확보를 위한 부분들이 가능하겠죠. 문제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그냥 관세를 올리게 되면 관세 올리는 효과가 물가를 자극했을 경우 사실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할 것 같은데 조건이 있어요. 물가가 낮아지면 보편관세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편관세라는 게 사실 관세로 인해서 뭔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함의 방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편일 때는 조건부가 결국은 물가가 현 수준보다는 많이 안정이 되어야 그 보편관세를 쓸 수 있겠다. 조금 더 첨언을 하면 물가가 낮아지는 만큼 관세를 쓸 수 있겠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많은 분들은 야 물가가 많이 낮아지면 생각보다 혹시 낮아진다라면 지수가 좋아지지 않을까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은 게 그 뒤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가 낮아지는 만큼 관세 부과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편관세는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뒤에 부과를 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아직 물가가 떨어지지 않았고 네.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걸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조건이 완성될 때 일단 조건을 완성하고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협상 또는 어떤 품목별로의 부분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니까 각각의 목적을 달리하는 거고, 지금 트럼프가 이걸 세 가지를 다 하겠죠. 네. 정치적 협상도 하고 제조업 키우는 것도 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하고.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관세를 통해서 확보하는 세수는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전체 미국의 재정 적자라든가 부채 비율을 관만했었을 때 뭐 많은 분들이 뭐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온전히 아무 문제 없고 걷는다고 치더라도 그게 정말 세수 확보에 관련해서는 그만큼만의 도움이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 확보를 하기 이전에 뭐도 하냐면 줄이는 것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공무원도 자르기도 하고 뭐도 하고 계속 비용을 아낀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시도들이 건드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다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네,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만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사실 나름대로 조건이 필요한 거지, 트럼프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꼭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품목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최근에 철강 관세부터 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좀 우려되는 사항이, 당연히 관세를 부과하면은 그 대상 국가들에서는 보복 관세 하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추가적인 어떤 이 리스크가 확장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땐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은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글로벌 시장에 이분은 공정무역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공정무역은 뭐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조건이 같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이 그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관세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낮았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경제 구조가 소비 국가였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소비 중심이고 생산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소비를 하면 딴 데서 많이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수입을 할 때 수입에서 쓰게 되면 어떨까요? 관세가 낮으면 수입 물가가 낮아질 거니까 나한테는 유리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관세가 되게 낮았던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이 강대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맏형이다 보니까 어려운 너희들은 뭐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어? 뭐 산업도 키워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흥국들한테는 최혜국 대우라는 것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에서 신흥국들이 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던 게 그동안의 미국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미국의 모습은 어떠냐면 정말 위대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옛날 같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중국한테도 시간이 지나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우리가 트럼프가 얘기한 게 중에 뭐예요? 그죠? 마가 아닙니까? 그죠? 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 그죠? 네. 미국은 다시 위대하게. 거기에 다시란 게 붙었잖아요. 왜? 지금 위대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다시 위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다시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 안에는 나는 정말 너무 힘든 거잖아요. 내가 힘든데 내가 그동안 혜택을 줬던 국가가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그냥 전 미국 편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유럽도 그렇고 건방진 거예요. 저거는. 그동안 혜택 받았으면 이제 본인들이 내놔야지. 무슨 보복 관세 제가 볼 때 더 보복 당할 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이미 트럼프가 이긴 게임이에요. 왜? 트럼프는 내가 더 유리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야, 너희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나만 하더라도 야, 너희들은 관세 10% 받으면서 나는 왜 2.5%만 받아? 그러니까 요구 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내리든가 아니면 내가 올릴게. 근데 무슨 보복 관세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제가 볼 때는 뭘 제대로 모르고 날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길 가능성 없어요. 유럽에도 이길 가능성 없고. 그래서 트럼프는 보복해봐. 더 보복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트럼프가 제일 무서운 게 선거에서 지고 나서 불복 안 하잖아요. 그죠? 네. 내가 졌다고? 아니야. 야, 의사당 난입해. 이런 사람이에요.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이성과 비이성이 싸우는데.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봐보세요. 법 없이 사는 애들하고 법 지키는 애들은 누가 이겨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이겨요. 지금도 어디 가서 막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협박하면 법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밤잠 못 잘걸? 신고 못 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유럽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개기는 척 하는 거고, 유럽이 그러는 거 뭐냐면 미국한테 조금 완화스럽게 뭔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다고 해서 뭔가 격화된다라는 말은 신문에서 얘기하는 거고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들어요. 예. 근데 진짜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게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그러면은 뭐 미국이 이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똑같이 뭐 보복 관세 하고 이러면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 있죠. 글로벌 경기가 예. 더 침체될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경기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네. 안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유럽이잖아요. 지금 피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 더 보게 돼 있어요. 그쵸. 다른 애들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수출 정말 많이 해서 먹고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 아무래도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는 되게 싸잖아요. 이런 데서 오는 건데 여기서 과세를 먹으면 본인들이 손해인 거지 미국이 별로 그렇게 손해가 없진 않겠죠. 물론 네. 당연히 우리도 비싸게 할 거니까. 근데 더 큰 타격을 받는 건 얘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더 밟아버릴 거니까. 네가 이렇게 온다고 해봐. 내가 더 밟을 테니까. 한 두어 번 그렇게 하면은 하자는 얘기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결국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건 동등하자라는 거지 내가 더 낮게 해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은 왜 안 그러냐. 자국 산업을 보호한대요. 그럼 미국도 똑같죠. 네. 나도 자국 산업 보호할 건데 왜 너는 보호하고 나는 피해를 봐. 그러니까 별 얘기도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미국이 내가 수출할 때니까 봐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 미국이 들어오면 똑같이 해. 자, 미국 시장에서 똑같이 하라는 얘기인 건데 유럽이 왜 거기서 본인들이 힘을 높이고 막 그럴까요? 그죠? 제가 볼 때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 들어오지 마 그러면 끝장내면 되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 거 해가지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할 거고 대체가 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유럽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하나만 하더라도 유럽 차 안 들어오면 그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 차 더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손해는 누구예요? 유럽 애들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 막관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 서로 마티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목적 자체가 미국이 내가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겠어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큰일이 벌어지는 거지만 네. 미국이 내가 너무 지금 불리한 거고 야 나는 이제 힘도 없고 옛날 같지 않으니까 똑같이 하자라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유럽이 버텨봐야 뭐 얼마나 버티겠어요. 저는 그렇게 쉽게 버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나 멕시코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방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깜짝 놀랐던 게 우방 국가인 국가들한테도 특히 철강 같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서 좀 시장에선 놀랐는데 이게 협상의 여지는 있죠. 있을까요? 그럼요. 네. 정치적인 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래서 한 달 유예를 해준 거고 너희들이 잘하면 안 먹일 게예요. 내가 한번 지켜보지. 너희들 진짜 우리가 불법이면 잘 막는지 효과적으로 막는다라면 먹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부과할 이유가. 네. 그래서 일단은 진짜 이행 여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 공약이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는 불법임을 잘 차단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하면 돈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한다라고 그래도 멕시코라든가 캐나다가 협조를 안 해주면 효과가 제한된단 말이에요. 결국엔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 안 들고 코 펴고 싶은 거죠. 너희들이 해 안 하면 내가 관세 먹일 거니까 해서 그래서 지금 그 나라들이 국가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일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도적으로 해서 뭐 몇 명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획기적으로 좀 막아서 미국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잘 뽑았구나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우방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서 들어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나부터 살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뭐 우방 그러는데 만약 얘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건 우방이 아니죠. 옆에 있다고 우방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방이 아니라 위대했던 미국을 좀 흔들리게 만들었던 국가가 또 중국이잖아요. 의외인 게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카드가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가장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 대한 카드는 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도 그게 지금 조금 불안한데 네. 사실 저희들이 볼 때도 지금 뭐 유럽하고 싸우는 거 아니면 멕시코하고 싸우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오픈 게임이라 보여지고 진짜 관세에 대한 본 게임은 누가 들었더라도 중국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언젠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 조사라는 그 조사 안에 중국을 뭔가 압박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어떤 식으로도 타격을 입힐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미국이 중국을 타격을 주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피해가 미국한테 너무 크면 그건 사실 타격의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중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규제들은 제가 볼 땐 분명히 강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까지 나왔던 관세 정책보다는 중국에 대한 정책이 우리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수출 통제일 텐데 왜 이렇게 미국이 뜸을 들이냐면 중국을 직접 규제해봐야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인 게 중국은 이미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이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우회 통로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기도 하고 베트남을 통해서도 우회 수출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철강의 50%가 중국이 사실은 우회해서 수출하는 거지 이게 다 위장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보니까 몇몇 댓글에서 캐나다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건 본인들이 몰라서 그런 얘기고요. 네. 실제 많지는 않더라도 있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중국이 이렇게 한다 그런 개념보다도 중국 걸 본인들이 싸고 본인 걸 비싸게 뭐 미국을 판다는가 여러 가지 그로 인한 어떤 부작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은 단순히 중국을 옥죄겠다라고 하면 중국에 대해서만 해봐야 의미가 없고 우회 수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까지 복잡하게 찾아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게 중국한테는 영향이 되는데 미국한테 피해는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 제가 볼 땐 조금 시간이 걸린 거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겠네요. 이게 조금 더 확실해지려면은 그러니까 본 카드가 남아있으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건 맞는 거죠.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네.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그 하원 의장인가요? 미국 하원 의장이 이제 상호관세 품목에서 자동차랑 뭐 제약이 이제 제외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올랐는데 현대차의 어떤 관세 피해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게 네. 트럼프가 얘기한 것만 그대로 믿을 필요가 있는 건데요. 상호관세는 저도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왜냐면 품목별로 먹일 거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철강 구린 우리가 여기 구린데 그 다음은 뭐라고 했죠? 자동차 반도체라고 제약으로 이미 얘기를 해놨잖아요. 네. 이건 보니까 상호관세가 아니라 이쪽에 따로 떼서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로 떼서 본다라고 하면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이제는 자동차는 관세 안 먹이는 쪽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품목별로 나중에 어떻게 묻힐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건 제 생각이 틀려서 나름대로 미국 이제 관세를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의약하고 자동차는 잘못 먹였다가는 나한테 오른 건 없고 나름대로 오히려 국민들 피해만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의회가 얘기한 거지 트럼프가 얘기한 건 아니죠. 네. 저는 분명히 얼마 전까지 트럼프가 자동차, 반도체, 제약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상호관세에서는 빠지되 요거는 품목관세로 하기 위해서 빼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키우고 싶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자동차 산업인데 자동차를 싹 빼고 한다라는 게 네. 사실은 넌센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철강을 규제하는 것도 단순히 철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철강부터 부품까지 다 총만한 게 미국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동차 너만 들어와 그러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철강이라는 게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방산에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관 산업에 쓰이니까 요거부터 차근차근 나간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가 이 주름살을 다 피했다라고 보기엔 지금 어렵죠. 조금 더 지켜보면서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와 부분을 구별해서 할 건지 네. 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뭐 보니까 미국에서 전체 수입 비중 중에서 제일 높은 품목 두 가지가 의약품이랑 자동차 이렇게 그럼요. 이름을 네.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은 거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사실 이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관세 우려로 인해서. 근데 어느 정도 일부 선반영을 하고 좀 이제는 좀 바닥을 잡고 관세에 대한 우려를 좀 벗어내도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들도 있어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분들한테는 어떤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협상 여부를 봐야 되는 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번에도 철강 협상을 하면서 한 달 유예를 줬어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 첫 번째는 한 달 정도 지켜본 다음에 미국과 협상하는 국가가 있을 거고 네. 협상하지 않는 국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건데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세를 부과하는 가장 큰 의미가 미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인데 네. 만약에 그 협상 중에서 미국이 나름대로 미국에 대해서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이 제가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할게요라고 약속을 해준다라면 부과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자동차 이런 데가 또 현대 제철도 마찬가지고 제가 미국에 이렇게 투자를 감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면제가 되죠.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목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안 한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너는 내 그냥 때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걔들이 더 서러워지겠죠. 그죠? 와, 한국은 면제받았대 투자한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비싸게 관세 물고 갈 게 아니라 나도 좀 투자한다고 해야 되겠네. 이게 서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서로 버티는 게 아니라 얘 나가고 나니까 나만 남아가지고 이제 나만 피해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협상 불가능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미국이 투자를 촉진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준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땐 분명히 그 한 달 내에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 면제 줄 수도 있거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일본의 이시바 같은 경우는 미리 가서 예방 주사를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본인들도 맞았잖아요. 그죠? 야, 나 네. 지난번에 가서 투자한다고 근데 나를 왜 때려?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협상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게 철강 다음에 맞을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선제위로 뭔가를 해주 이 정도 선물을 주면 최소한 완화될 수 있구나. 또는 우리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전 그쪽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말씀 주셨겠지만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가 제가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우린 컨트롤 타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뭐 다 좋은데 미국이 원하는 게 우리도 뭔지 알고 저도차도 알고 있을 정도면 그럼 우리가 기업들하고 국가하고 논의를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합시다라는 게 되었는데 그 대응이 지금 논의가 됐나요? 안 되죠. 지금 뭐 탄핵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엔 지금 관심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 입장에서는 뻔히 답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함부로 사라 마라 말씀드리기가 제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정치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네. 물론 이제 의회에 계신 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좀 아쉬움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정치적인 이슈는 지금 너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럼요. 네, 그거는 이제 배제를 하고 그럼 보면은 하나 조금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는 그렇게 미국으로 다 가서 공장 짓고 이렇게 투자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던 그 기존에 다른 곳에 있던 공장들의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지금과 가능성도 같은 있죠. 네. 수요가 계속 똑같이 네. 진행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뭐 지금의 뭐 저가 매수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네. 만약에 기업들이 미국 가서 돈 벌어도 어차피 현대차 이익에 잡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현대차에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 후배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겠죠. 저보다 조금 더 그죠? 대학을 뭐 뒤에 다녔고 아니면 지금 커가는 우리 청년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미안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네. 보니까 가장 좋은 복지는 질 좋은 일자리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정부가 얼마 준다, 국회에서 얼마 준다, 그거 줘서 뭐예요? 네. 그거 주는 것보다 내가 한 달에 그 주는 만큼 더 월급을 더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한 달에 10만 원 이번에 20만 원씩 3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다음 매년 그죠? 30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우리 일자리를 우리가 지켜야죠. 네. 미국에 나가지 않도록 그러려면 미국 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들을 보면 이걸 알면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시면서 그러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쟁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핵심이 다 빗겨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저러는 건가. 제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저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거거든요. 먹고 살아야 모두 있는 거지. 이거 없고 나서 뭐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후배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진짜로. 우린 그만큼 취직도 잘했고 지금도 좋은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저 친구들도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후배분들은 저희들보다 공부도 더 했던데 저 유능한 친구들이 나중에 내가 좋은 데 취직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보다 더 유능한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면 그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네. 그런 고민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 문제로 또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전에 좀 들은 것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다. 요거였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그래도 뭐 그건 장기적인 거니까 올해로 좀 한정지어서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 올해 계속 좋을까요? 저는 올해 계속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상반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반기는 아직 좀 더 가봐야지 하는 게 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하반기까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건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일단 상반기는 조금 유리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한국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실제로 네.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나 노동자분들이 정말 일을 잘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는 썩 동의를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분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뭔가 그래도 특별하게 뭔가 재주를 가지신 분들이 뭔가 그 재주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똑같이 뭘 하는데 내가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 있어요. 네. 그럼 그 기술력을 회사나 이런 데 다녔었을 때 그렇죠? 뭔가 일도 정말 열심히 연구도 많이 하려면 시간적으로도 제약도 없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회사에 기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조금이 아니라 그건 어마어마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진짜 죽어라 해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 왔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근로자분들이 너무나도 성실하고 훌륭하게 열심히 땀 흘려준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 앞서서 또 여러분들이 수많은 연구원분들이 날밤을 새면서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많은 기술을 개발한 덕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우리 근로자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구 인력들이 뭔가 정말 내가 밤새서 연구를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연구 결과가 좋았었을 때 정말 획기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자꾸 막혀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보셔도 이게 얼마나 막혔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의대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제가 얼마나 훌륭한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모두 다 훌륭한 훈제들이 의대를 다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분들이 의대를 가시기도 하고 공대 가서 내가 꿈을 꾸고도 그래야 되는데 한국만 그게 안 돼요. 한국만. 그렇죠? 여러분들 미국에서는요. 스탠포드나 뭐 서부 지역 가 보면 대학 가려면 의대 얘기 안 나와요. 무조건 공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나올 정도예요. 왜? 그래야 돈을 버니까 부자가 되니까. 네. 왜냐면 미국에서는 의사가 부자가 아니라 저커버그가 부자일 거고 일론 머스크가 부자잖아요. 그쵸. 다 공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안 그런가요? 중국에도 이번에 뭐 딥시크 만들어놓고 다 공대 출신인데 어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보상을 받잖아요. 네. 근데 우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기업들도 관료화돼서 연공 서열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우리 후배분들이 MZ분들을 말아가는 분들이 아닌데 제가 본 MZ분들은 뭐였냐면 이분들은 뭔가 성취 동기가 확실하면 제가 볼 땐 우리보다 더 나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위해서 막아버리니까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너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옛날에 이건희 회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뭐 변할 사람 많이 변해. 그죠? 적게 변할 사람 적게 변하고 많이 변할 사람 많이 변하고 개인차 다 있어. 그런데 남의 뒷다리나 잡지 마. 제가 보기엔 현재 법적 제도적 장치가 남의 뒷다리 다 잡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하면 남들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좀 비판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정말 공대를 나와서 정말 날밤을 새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파격적인 대우를 통해서 의사로 갔던 분들이 와 내가 다시 공대를 한번 다시 시험을 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주시면 어떨까. 네. 저희 땐 그랬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실제 저희 때 제가 다녔던 학과 갈 정도면 서울대하고 카톨릭대 빼놓고 모든 의대를 다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갔어요. 왜? 이게 더 나으니까. 저 의사분들도 너무 훌륭하셔서 가셨지만 이쪽에도 길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분들 너무 훌륭하신 거 알고 있는데 공무원 선호 현상, 선생님 선호 현상, 의대 선호 현상은 이 얘기는 사회가 불안하다는 얘기고
뭔가 획기적으로 이런 사람한테 보상이 부족하다 보니 내가 그럴 바엔 차라리 안정을 택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너무나도 선생님도 훌륭하시고 의사 선생님도 훌륭하지만 여기서 더 좋은 인재들이 거기도 가시되 공대도 좀 오고 창업도 좀 하고 이런 문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미래는 장담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당장의 뭐 증시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그럼요. 그거이긴 하죠. 아니 네. 지금 해외로 미국을 투자한 분들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미국의 AI가 좋고 이런 것보다도 한국의 미래를 보니까 그런 문화가 없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실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거 아니네. 왜냐면 분명히 한 20년 전, 10년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유학 갔던 분들도 한국으로 다 돌아왔었어요. 대우가 괜찮았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나온 분들이 미국을 가고 한국인 있을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해서 갈 정도면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거 많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도 보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주식은 미래를 보잖아요. 꿈을 그렇죠. 보고. 근데 그 미래가 자꾸 꺾여가다 보니까 한국은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우리한테도 문제지만 우리 후배들한테 얼마나 미안한 거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부터 바뀌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나름대로 제가 볼 때 국장으로 또 많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길게 봤을 때 살짝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올해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좀 여쭤보면은 올해 우리 증시가 하반기에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그러니까 제도적인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예, 일단은 왜냐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보편관세에 대한 얘기도 본격화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고민이 많이 돼서 사실은 하반기는 지금 전망을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상반기는 그래도 특히 1분기 이번 1분기가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시장인 것만은 분명히 보인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반기 특히 1분기를 좋게 보시는 이유는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떤 매력도 측면에서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개별 산업별로 성장성을 보시는 건지 많은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 게 네. 일단 개별 기업들의 어떤 성장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현재 키우고자 하는 산업과 관련한 테마도 형성되고 있지만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강하게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효과도 1분기가 제일 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뭐 스마트폰도 많이 팔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 번 사면 또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관세와 관련한 이슈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뒤로 갔었을 때 더 크게 나올 건데 그걸 글로벌이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미리 수출을 많이 해서 가수요들이 많아요. 야, 관세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밀어내게 수출하자. 그래서 그 가수요가 1분기 때 많이 생성될 건데 1분 때 그러나고 나면 하반기 때부터는 그 가수요가 없어지면서 사실은 수출이 지금보다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실적에서 놓고 보면 지금 상반기 좀 좋아지고 하반기는 지금보다 조금 더 불리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네. 이게 제 생각이 맞으려면 일단 1분기 가수요는 확실한데 2, 3분기 이상 되려면 미중 간의 갈등이 완화가 되거나 네. 또는 중국이 생각보다 더 큰 경기 부양책을 써서 중국의 소비가 훨씬 더 강해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어떤 우리 증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이미 될까요? 그렇게 보고 있죠.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제 방송에서도 제가 지난해부터 그 얘기했어요. 올 1분기는 우리가 더 낫다. 미국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길게 낫다가 아니라 1분기가 낫다라는 거고 그건 미국이 쉬어가기 때문인 거죠. 뭐 하락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미국과 좀 방향성 자체는 같이 가면은 긍정적인 건데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큰 그림에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도의 차이가 네.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혹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면 혹시 미국은 가는데 우리가 안 갈 수도 있으면 그건 중국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항상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나라가 잘 가는 산업이 중국에서 경쟁해서 밀릴 때예요. 네. 그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옛날에는 안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이 많이 쫓아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좋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 경쟁 상대가 돼서 많이 쫓아올라와서 우리 어떤 점유율을 많이 떨어뜨리고 그러면 글로벌 경제가 좋다고 우리가 꼭 좋아지긴 어렵죠. 우린 그걸 못 누릴 거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혹시 지수의 방향이 바뀐다라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한테 뭔가 불리한 여건들이 생길 수 있을 때는 미국 경제가 좋아도 실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안 갈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중국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제일 잘할 수 있고 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산업을 결국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조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선도 미국에서 원래는 군함 건조를 무조건 했었어야 됐다라는 그런 법안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국이나 뭐 동맹국한테 맡길 수 있게 하는 뭐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내용들이 최근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고 조선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이미 뭐 그게 기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많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건 이제 운도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중국하고 우리나라 조선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인데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으로 놓고 보면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한테 군함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요건 운도 되게 좋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모든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배터리도 똑같았어요. 한국하고 중국 두 나라 밖에 거의 안 하는데 물론 유럽도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두 나라인데 중국을 배제시켰으니까 우리 배터리가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변압기도 중국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중국 못 들어가니까 우리가 좋았던 거고요. 지금 조선도 연장선상이에요. 결국은 보면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 산업들이 조금 더 달려갈 수 있는 그렇죠? 뭔가 조금 이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숨통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런 기대감을 미리 좀 많이 땡겨온 것도 있잖아요. 일정 부분 있다라고 봐야죠. 네. 예.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너무 많이 땡겨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네.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판단을 각자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런 어떤 그 컨셉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실적이 대부분 다 잘 나왔어요. 네, 조선주도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매크로 환경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지금은 투자자분들이 매크로 환경을 보실 때는 아니에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기업들을 봐야죠.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나와서 경제 하시는 분들하고 주식 하시는 분들 분리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봐도 지금 유튜버를 통해서 경제를 많이 얘기해 주신 분들의 얘기가 너무 소중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틀리신 말씀 없어요. 제가 보더라도 저 얘기는 꼭 들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건 꼭 알아야지. 그건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유럽이 경제적으로 병자인 거 아시죠? 근데 지금 독일 지수 사상 최고가인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참 독일이 그렇게 안 좋다는데 주가는 최고가야. 이게 조금 주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하고 좀 다른 거란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경제에 대한 그분들의 논리나 생각은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근데 주가는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기업이나 손댈 수 있는 어떤 그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따로 분리해서 보시면 야 경제가 안 좋은데 돼? 안 좋으니까 또 다른 돌파구들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한국 경제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이 잘 돼야 좋아지는 건데 그게 지금 미국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 특화되어 있는 관련 기업들을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만 놓고 봤었을 땐 쉽지 않지만 이 주식층만 놓고 보면 되게 좋아지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경제가 주가가 아니라고요. 경제가 주가가 아닌데 동일시 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경제는 우리나라 전체를 통과하는 얘기인 거고 주식은 그중에서 일부인 좋은 기업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주식이 조금 더 작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찾는 것과 경제를 보는 건 다른데 저는 당분간은 경제는 우려는 하시되 접어두시고 기업에 또 살만한 종목에 집중을 해보시면 보다 나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게 지금 1분기가 아닌가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런 매크로 지표를 보자면은 주식을 사기가 또 애매하고 또 개별 종목들은 너무 잘 가고 이러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굉장히 제가 크지 않을까. 조금 쓴소리라면 네. 경제 잘하신 분 중에서 주식 잘한 분 안 계세요. 경제는 대부분 다 비관해요. 근데 그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의견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주식은 항상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일어나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게 없나?
여러분들 지금 최근까지도 중국 엄청 무시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지수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내가 생각한 거 괴리가 있잖아요. 왜냐면 중국은 경제는 안 좋은데 IT는 잘하잖아. 딥시크 같은 데 그죠? 분리해서 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경제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보는 게 틀렸다가 아니라 경제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들여보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주식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특성상 경제에서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런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거 보고 하는 순간 제가 볼 때 차라리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공을 했느냐는 얘기죠. 저는요, 지난 3년간 보니까 지난해 한 2, 3년 전부터 매일 그 우리가 하는 경기 침체래. 그래서 저는 경기 좋다 했는데 저만 욕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상했어요. 실제 경기가 좋고 좋은데 왜 욕을 먹지? 사람들 안에서는 그게 싫은가 봐요. 어쨌든 간에 좋아요. 그래서 그때 또 못 샀었겠죠. 그렇죠? 네. 또 뭐 중국도 위기라고 하더니 중국 관련주들은 또 다 올라가고 있죠. 계속 내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였었던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리 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왔습니까? 안 왔죠. 그죠? 샤메 룰럭에서 또 경기 침체가 왔나요? 매일 우려만 하는데 주가는 계속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다른 걸 봐야 돼요. 보시면 좀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 방산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AI 하면 그 관련주만 사면 되는 게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경제랑은 좀 많이 달라요. 네. 아니 똑같지도 않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경제를 통해서 주식을 들어다 보려는 시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왜? 경제는 자체가 비관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관론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좋아도 우리 스스로 뭐냐면 좀 조심할까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식만 놓고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좋은 기업을 찾아야지. 변한 게 없나? 이러면 또 다른다는 얘기죠. 이것과 관련해서 제일 얘기해 주신 게 워렌 버핏이란 분이세요. 워렌 버핏 친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케인즈라고 알고 계세요? 네. 케인즈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어요. 케인즈가 경제학자 할 때 돈 번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건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거 신문 찾아보셔도 나옵니다. 근데 케인즈라는 사람이 경제를 버리고 기업에 집중하는 돈을 벌더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한 2, 3년 전에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잘못 배우고 계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경제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얘기 맞아요. 그리고 소중한 얘기인데 주식은 기업을 찾는 건데 이게 좀 달리 움직여요.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것과 수출 기업에 좋은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인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안 좋아서 몇몇 기업은 안 좋지만 뭐 괜찮은 기업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나만 좋으면 다른 게 다 안 좋아도 네. 경제는 좋아 보여요. 그게 착시 현상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좋아졌을 때 서민들 나가면 경기 좋으냐 힘들어하세요. 그럼 그분들은 그러죠. 난 경기 힘드는데 왜 주가만 올라? 그럼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좋은 건데 시가총이 크니까 그런 어떤 메커니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또 해당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계속 잘 가고 있는 게 그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AI잖아요. 네. 네, AI 거품론 계속 요즘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러니까 더 이렇게 그것보다는 더 좋은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내용인 건지 아니면 걱정을 해도 될 만한 수준인 건지 그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년 내내 거품론이죠. 네. 2년 내내 올랐죠. 본인들이 뭘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렇죠? 네. 예. 자, 거품이라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죠? 비싸다라는 데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비싼 것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롭게 자꾸 태어나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AI라는 거를 AI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돈 버는 애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도 비용을 줄이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증권 시장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AI라는 카테고리를 M7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와, 이 기업은 이걸 활용했더니 엄청 되게 좋아졌어. 대표적인 게 메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광고 이런 것들 되게 최적화하고 그래서 뭔가 활용해서 비용을 아끼거나 이걸 통해 수익을 더 창출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인 걸 가지고 전부 다 거품이다 비싸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뭔가 그걸 통해서 비용을 아낀 애들은 수익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매출에도 이득이 2배 늘어날 거니까 또 어떤 기업들은 똑같은 걸 가지고 또 수익성 향상이 되는 기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자꾸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움직였던 게 제가 볼 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실제가 없지만 로봇 같은 경우도 결국 그 AI가 발달을 하면서 나오는 응용 산업인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지 비싸다 싸다 얘기할 필요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나중에 이 버블의 끝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미리부터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 아직은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꿈이 살아있는 거고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좋은 기업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비록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땐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회를 찾아볼 수 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오늘이 아니죠. 올해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뭐가 될 거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이상은 없습니다. 어... 예,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주도주인 거 아는데 이제는 비싸 보이는 거죠. 많이 올랐어? 못하겠어. 근데 지난 2, 3년은 기억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배터리도 1년 내내 올랐죠? 네. 그렇죠? 방산도 1년 내내 올랐죠? 아니 지금 2년, 3년째 오르고 있죠? 제가 방산이란 걸 이 업계에서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거든요. 태조의 방언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처음에 저 방산할 때 그게 산업이야? 다도 부정적이셨어요. 특히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 내가 군대 갔다 오니까 안 그래. 라는 게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잖아요. 산업의 깊이를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게 뭔가 있다라는 거 아까 AI 쪽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왜 오르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 깊이를 재보시면 전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정보에 목이 말라 있고 아니면 단기적인 뉴스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단기 매매할 필요도 없는 시장이에요. 좋은 것들 들고 가면 수익이 많이 나는 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죠? 다른 어떤 뭐 또 없을까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에서 벗어나지 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뭔가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있는 깊이가 것들 얼마 안에서. 정도인지 그걸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공부가 더 필요하겠네요, 결국. 많이 필요하죠. 깊이 있는 공부. 그러니까 넓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깊게 보는 게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앞으로 투자에 또 활용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이선엽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